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의 진실이 밝혀지던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한 여자의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은니예요. 올해 62,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40년 동안 지훈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이 꽤나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어왔어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둘이 손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의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둘은 젊을 때부터 많은 일을 함께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훈은 말수가 적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래서인지 우리 결혼 생활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큰딸은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취직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저는 가정에 전념했고 지훈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뒷받침했어요. 가끔은 제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의 웃음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해운대에 있는 작은 집도 우리 둘이 아끼고 보살피며 만들어온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 그건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지훈은 평소에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는 요거보다 먼저 알아채고 도와줬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지훈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비밀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할 정도로요.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 중 하나였던 건 제 오랜 친구, 연속이에요. 30년이 넘도록 그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지냈어요. 제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연숙은 항상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훈과 그녀가 가끔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웃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어요. 다들 아는 사이였고 저는 둘 사이에 의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그걸 무시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결혼 생활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말하죠. 그 여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길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완벽하게 잘 닦여 있다고 믿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너무 따뜻하고 안정적이었기에 지금의 작은 의심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살아온 40년의 결혼 생활이 사실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던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저는 집안일을 끝낸 후 한가롭게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일이 저에게는 작은 즐거움 중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책장 깊숙이 있던 책을 꺼내려다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병원에서 발행된 영수증이더라고요. 문제는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바로 연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왜 지훈이 연숙의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날짜를 보니 꽤 오래전이었고 병명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검사 비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쯤 되니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 의심을 스스로 억눌렀어요. 아마도 연숙이 잃어버린 걸 지훈이 보관해줬겠지. 둘은 내가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나 봐. 그렇게 제 의심을 합리화하며 책 정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영수증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지훈이 평소보다 더 무뚝뚝해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괜히 속으로 불안해졌어요. 설마, 정말 아무 일도 없겠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지훈의 물건을 뒤적거리거나 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믿고 지내는 게 우리 관계의 기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휴대폰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연숙과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평범해 보였어요. 건강은 어떤지 묻는 말, 간단한 농담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대였어요. 주로 제가 집에 없는 낮 시간에, 그리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보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왜인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이 시간에?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 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영수증과 메시지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평범한 행동들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지훈이 나갈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고 집에 있을 때도 그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저 자신이 너무 피곤해질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어요. 혹시나 오해라면, 혹은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제 의심을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대신 혼자만의 방에서 조용히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정말 진실일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일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해, 늦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의심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멀어진 듯한 태도, 예전과는 다른 표정들. 제가 너무 민감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를 그냥 내보낼 수 없었어요. 지훈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무언가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주섬주섬 차 열쇠를 들고 따라 나섰어요. 멀리서 그의 차를 따라가며 저는 몬신경을 집중해야 했어요. 밤이라 주변은 어두웠고 지훈이 차를 멈출 때마다 가슴이 덜컹했어요. 제가 몰래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를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신뢰가 이미 무너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훈의 차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가 말한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였지만 차는 점점 낯선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한참을 더 달리더니 결국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어요.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지훈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금 지나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연숙이었어요.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제가 뭘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잘못된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웠어요. 차 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얽히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쓰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울어버리면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지훈에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제 어디 갔었어요? 지훈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말했잖아. 친구 만나러 갔다고. 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따라갔어요. 당신이 연숙이랑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다 봤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제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연숙과의 관계가 2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숙의 아들 동진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훈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다 함께했던 시간, 공유했던 추억, 심지어는 그와의 대화조차도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연숙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훈의 고백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를 직접 만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쌓인 감정을 쏟아내고 싶었던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연숙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녀는 제 전화를 받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그래, 만나자. 나도 할 말이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태연했던지 제 속은 더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고 소름 끼쳤어요. 왜 그랬어? 제가 꺼낸 첫마디는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 그걸 인정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듯 보였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가족까지 파괴하면서 그게 사랑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이 나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어. 너도 느꼈겠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걸.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너 정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였는지 알아? 나는 너를 믿었어. 가족처럼 믿었어. 저는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눈물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너도 이제 놓아줘. 지훈이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해. 그녀의 이 말은 마치 제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상황을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고도 텅 빈 기분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이 폭로된 후 지훈은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지훈의 입에서 우리 이혼하자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그가 정말 제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그 표정은 낯설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모든 단어가 목에 걸려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도 나눠야 해. 이혼하면서 당연히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어?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를 느끼기도 전에 충격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함께 일구어 온 집,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을 이제는 반으로 나누겠다고? 지훈 씨, 이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우리가 둘이서 같이 만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과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지훈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희생. 그건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스스로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아이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 이 집은 나한테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내 모든 추억과 시간이 담긴 곳이에요. 그러나 지훈은 단호했어요. 나도 내 몫을 가져야 해. 너 혼자만 고생한 게 아니야. 그의 말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우리가 이 집을 구했을 때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대체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놀던 모습,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들. 모든 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제 꿈, 제 시간, 그리고 제 자신까지.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이 지금 와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지훈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믿었던 결혼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와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큰딸과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도착했어요.
둘 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핀 더군요. 거실 소파에 셋이 앉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저는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꺼내며 지훈과 연숙의 대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0년간의 비밀, 그리고 동진의 출생 비밀까지. 아이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번졌어요. 딸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줄은 몰랐어. 그때 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있어요. 엄마가 무슨 결정을 하시든 저희 다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와 연숙 아줌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가 왜 그걸 혼자 감당해야 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제 편이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하지 못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도록 할게요. 우리도 함께 있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지지가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줬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혼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 모두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할 때였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법원에 맡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법정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과 노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될지 실감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응원과 변호사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변호사는 지훈과 연숙의 오랜 외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결 안심이 되었어요. 법정에서의 첫 대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의 변호사는 모든 것이 가정 내 갈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그들의 메시지, 아파트 출입 기록, 그리고 연숙과 동진에게 사용된 금전적 지원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법정에서 지훈과 연숙의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지훈이 연숙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서렸어요. 연숙 역시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법원은 제가 집을 포함한 주요 자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지훈이 연숙과 동진을 위해 사용한 돈은 저와 아이들이 함께 쌓아온 재산이었고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지훈과 연숙은 법정을 나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려고 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복수심이나 승리감은 없었어요. 단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쳤어요. 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 해냈어요.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리며 아이들의 지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가치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된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켜진 아파트 불빛들이 마치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삶이 갑작스럽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충분히 아팠고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 해야 할 때라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어요. 먼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며 있고 지냈던 제 자신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 근처의 요가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 요가 매트 위에 앉았을 때 몸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호흡을 따라가며 몸을 움직이는 동안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찾는 이들도 있었고 단순히 건강을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나도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한때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을 돌보느라 그 즐거움을 잊고 살았어요. 동네 도서관에 들러 몇 권의 책을 빌리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독서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책 속의 문장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어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자신을 믿어봐.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림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물감 냄새를 맡으며 캔버스 위에 붓을 움직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졌죠. 처음 붓을 다시 잡았을 때 손이 많이 서툴렀어요. 물감을 섞는 방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캔버스 위에 첫 선을 긋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어요. 저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색의 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속에 저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붓질 하나하나가 마치 제 아픈 기억들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완성된 첫 그림은 파란 하늘과 작은 새 한 마리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새는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저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제 삶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요. 요가, 독서, 그림 그리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모든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저는 제 작품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희 이야기를 담은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제주 여행은 오랫동안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지만 항상 미뤄졌던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간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결혼 생활에 얽매여서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마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면서 제주 곳곳의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설렜어요. 하늘은 끝없이 맑고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첫날에는 용눈이 오름에 올랐어요. 천천히 오름을 걷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어요. 정상에 도착하니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쓰고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 가득했던 과거의 상처와 혼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둘째 날, 저는 제주 바다를 가까이에서 느껴보기 위해 혁재 해변으로 향했어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차가운 바닷물을 발끝으로 느끼니 어릴 적 해운대에서 가족들과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작은 해산물 식당에 들렀어요.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한염을 받았어요. 사장님이 추천해준 갈치구이를 먹으며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어요. 제주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셋째 날에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걷는 내내 나무와 풀, 그리고 새소리가 제 주변을 감싸는 듯했어요. 마치 자연이 제게 이제 괜찮아. 내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한라산을 올려다보며 제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제주 동쪽의 성산일출봉을 찾았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올랐을 때 하늘이 점점 밝아지며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상처도, 두려움도, 그리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제주에서의 시간은 마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고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행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주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히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상처뿐인 나날들이었어요. 배신감,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모든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친구를 잃었고 제가 믿었던 관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정말 무엇을 원하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긴 시간을 보냈고 그 답은 결국 너무나 단순했어요. 나는 나로서 행복하고 싶다.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가치나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의 저라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흔들리고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더 믿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는 자신과의 싸움이든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다시 세워가고 있어요. 그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요가 매트 위에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캔버스 위에 색을 얹으며 제 감정을 치유했어요. 책 속의 문장들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하더라도 그 또한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요. 저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은 사실 저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제 삶의 철학이 되었어요. 저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모든 것이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